오늘 주제는 사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시대의 기본적으로 정궁이라고 하고 또는 벽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자체를 설명할 텐데, 문제는 경복궁은 형태가 사실은 이 일부의 이 기관들, 예를 들어 근정전, 또 뒤에 있는 사정전, 또는 강령전, 교태전 등과 같은 몇몇의 유명한 이 건물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백간에 무너져 갖고 또는 수리를 깨져서 이것다가 수리를 하는 개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요거의 경우에는 1800년경에 1865년에 고종 때 와서 재건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경복궁에 있는 모든 조각들이 다 이제 험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1965년부터 6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경복궁을 갖다 재건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요걸 재건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시대 때 이게 다 험물어뜨리죠. 그래서 몇몇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몇 개 정도의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만이 험물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건을 한다고 요즘 시대에 와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문화재로서의 가치, 창덕궁보다도 더 문화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덕궁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예전에 있던 경우 그걸 거의 이제 개수했던 거고, 반면에 이 경복궁의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무너뜨려가지고 또는 일부가 남아있지만 깨지고만 갖다가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아쉽게도 조선시대 전통 분주에 이른바 집이라는 개념이죠. 집이라는 개념이고, 그 집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별궁이라는 개념이 설정이 되고 이궁이라는 개념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식집이 있고, 여러분들 부잣집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집이 있고 이제 놀러 갈 때 어디 별장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궁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궁들을 몇 개 세웁니다. 그 이궁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별궁, 또는 이제 이 행궁이라고 얘기하는 행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중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 관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복궁 자체를 처음에 참관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복궁 자체가 사실은 건립된 시기가 1395년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왕조가 세워지고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이 흔히 말하는 풍수지리를 입각해서 수도로서 적당하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거기다가 이제 옮겨오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종묘 사직을 짓고, 국가 차원의 이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 종묘사를 짓고, 거기에다가 상자에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왕의 이 처소인 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복궁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65년 이후에 대규모 복원 작업을 했지만은 일제시대 때 이후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여러분 아는 창립하는 시기, 그 다음에 고종대의 재건,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파괴되는 내용, 이런 등등으로 해서 경복궁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가지고서 했을 때는 중요한 건물들이 있죠. 원칙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개관하는 방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할 때 중국의 경우를 많이 얘기하죠. 중국의 경우에 이제 의리자체란 두 개를 뽑아왔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제 오문이라는 게 있어요. 광화문에 해당되는 거죠, 광화문. 오문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중국은 가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가본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중국을 한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문이 있고, 그쪽에 보면 태화문이라고 하는 큰 문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근정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정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태화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보화전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전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정으로 돌자는 내정으로 그랬을 때 권청궁 하면은 황제의 처소 우리나라 같은 뭡니까 강령전 거기에 해당하고 교태전은 똑같은 명칭을 씁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왕비의 어떤 처소 또는 황후의 처소 이런 식으로 가장 중심되는 쭉 나가는 경우가 여기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보면 흔히 말하는 왕궁에서 살아가려면 이른바 음식 만드는데 또 고기 만드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후궁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궁. 후궁 사람들이 이쪽에 흔히 말하는 뒤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후궁 처소의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다만 앞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뭡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광장으로 또 광화문 내부에 설정되어 있잖아. 근데 중국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묘도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직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른바 중국의 궁전인데 궁전을 보다 보면 여러분 가본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림을 볼 때는 노란색으로 설치해갖고 이렇게 궁궐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보다 어떤 사람들도 10배 정도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넓을까? 나도 처음에 갔을 때는 10배까지는 안 돼도 한 4~5배 넓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실제로 따져보니까 이 작은 성의 경우에는 보통 72만 제곱미터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궁전의 경우가 바로 이제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은 43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13만 평, 중국의 경우는 한 20만 평에서 21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궁의 경우에는 이제 자강성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채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이제 크다 이렇게 느낄 뿐이라는 측면이고 이 자강성의 경우에는 9,999칸이라고 하는 이 만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늘의 숫자거든. 하늘보다 아래에는 천자이게 되면 보통 관념적으로 볼 때 만보다 적은 숫자, 즉 9,999칸으로 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후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99칸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얼마 정도 되냐? 경복궁의 경우가 7,200칸 정도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이제 규모 자체는 크게 작겠죠,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보다 규모는 작아요. 조금 작은 것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7,000칸이 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도 중국의 경우와 맞물려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넓은 그 영토인데 그 지역이 차원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정도의 7,200칸이 넘는 정도의 그런 규모 그리고 13명 평균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 이런 것 자체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별로 없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궁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복궁이 처음에 창건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복궁이라는 궁 자체의 명칭은 원래가 이제 이 왕이 사는 지역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 자체의 명칭을 왕만 쓰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명쾌하게 요즘 말하는 식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궁의 경우에는 왕과 왕족이 사는 데다 이렇게 설명된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궁은 왕이 사는 곳을 하는데 실제로 왕이 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왕이 살지 않더라도 왕에 준하는 정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이 공간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호궁 또는 적용궁 육상궁과 같은 식으로 궁을 뒤에다가 무슨 궁이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이게 궁이 설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경호궁은 사당입니다. 사당.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주에 앉아있던 사도세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던 사도세자의 사당이 경호궁이에요. 경호궁이라고 또는 적용궁 할 때는 김씨의 사당이에요. 이 사람은 원종의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식으로
왕실을 추앙하기 위해서 적용궁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상궁에게는 여러 관점에는 수빈 최씨의 경우는 누군지 알죠? 영조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당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집들 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경복궁 같은 궁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왕이 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정궁, 법궁, 이궁, 별궁 등등의 명칭이 있고, 여기가 행궁이라는 것이 있죠. 행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경우 어떠니까 저기 수원에 가면 화성 있잖아요. 거기는 행궁이라고 해서 설정해요. 그 왕이 사는 곳을 이제 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조금 좀 사는 데를 갖다가 행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의 원래가 하나만이 정궁 또는 이 법궁이라고 이야기되는 하나의 궁인데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랜 기간 왕들이 살았고 왕들이 거쳤던 지역은 어디냐? 창덕궁입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왕이 살았던 지역은 그냥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의 경우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덕궁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경복궁은 세계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경궁, 경희궁 경우에는 이것은 다 왕이 살면서 좀 늘려놓은 지역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피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왕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별궁이라고 하고 또는 이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어? 그래서 정궁과 또는 법궁이라는 그 체제하고 별궁, 이궁 자체는 되게 부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은 왜 사실은 경복궁에 원래 고조할 때의 개념으로 이궁 또는 별궁을 설립됐는데 뒤에 왔을 때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복궁에 안 같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사는 왕이 살고 있는 정시적인 궁궐이 그냥 바로 창덕궁에서 이때부터 정궁이라는 명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정궁은 경복궁 하나뿐이지만은 실제로 창덕궁도 정궁의 명칭을 가졌고 그 뒤에 이 경우에는 이제 창경궁 이하의 경우는 바로 이제 별궁이나 이궁 등의 명칭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대 궁궐의 명칭이 있는 지역을 이끌죠.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궁. 창덕궁, 창경궁 자체는 붙어 있어요. 지금 그 뭡니까? 바다 오면 저기 오면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지 중간에. 도로는 도로 뚫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일단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원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고. 이 경희궁 토만 남았죠 지금.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는 그 중에서 경궁이 있는 거고, 경궁은 여러분 알다시피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측면이고, 자, 그 다음에 궁궐은 사실은 배산미수라는 것이 이제 그 명단지 개념에 설정을 해서 그 안에 또 명단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경궁 안에도 개천을 뚫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천 뚫는 자체는 말 그대로 뭡니까? 개천 자체를 갖고 강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쪽에는 북악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산이 있고 중간에 명당짜리라는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가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 군자체, 우리나라 군자체라고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해제하는 것이 없어요. 해제하는 것이 없다.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 파란색이 있고 이쪽에도 파란색이 쭉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금성을 두르고 있어요. 물길입니다, 물길. 여기 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방어하기 성을 그 사방에다가 물길을 뚫어놔요. 수십 미터에 해당되는 물길을 파놓고 적들이 오다 보면 이제 치지 못한다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 해자라는 겁니다. 이게 고려 개궁에도 해자가 있는 걸 포함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경복궁의 경우는 해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 경복궁에서 궁이라든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 자체에서 흔히 말하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전쟁에 나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하느냐, 비워두고
북한산성 또는 남한산성을 피신한 상태에서 거기서 싸우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궁정과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나와 있는 도성입니다.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자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웠던 것은 1392년에 건국한 이후에 1390년에 조선으로 국권을 흠고 그 다음에 도읍지로 한양을 결정한 뒤에 다음에 좌뇌 우사 왼쪽으로는 정명 오른쪽으로는 사직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신도 궁궐 전도함을 위해서 새로운 궁전으로서의 경복궁을 짓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경복궁 하나밖에 안 짓고 창덕궁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궁 자체를 지을 때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당시에 유명했던 정치가라는 사람이 있죠.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풍설의 이런 것 자체를 합니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경이라는 그 고전에 나와 있는 주화라는 데서 이제 술이 취해서 거기에 대부분이 군자의 만면은 그대로 큰 복을 놓으리라 해서 이 계의경복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경복이라고 큰 복이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경복이라는 명칭 자체를. 그래서 경복이라 짓고 경복궁을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의 경우에 경복궁의 이 칸수를 봤을 때는 390칸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조선 전기 경복궁이 이제 불타오를 때까지 임진왜란 불타오를 때 정확하게 몇 칸을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규모는 적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7,200칸이 넘는 경우가 고종대 만든 것의 경복궁의 경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작았을 것이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처음에 일단 390칸 만들어 놓고 이 당시에는 보면 근정전 그 다음에 강령전 이것만 만들었고 자, 그 당시에는 근정전이라든지 강령전과 같은 그 건물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문신들, 그 무신들을 경호원이 필요하잖아요. 경호원이 이 경호원 자체를 했던 게 중충원하고 상공부 자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만들어갖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던 교태전이라는 왕비의 처소도 없고 그 다음에 지평관, 홍문관을 다를 문관기구도 없어요. 390관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규모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경복궁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종대까지 이르러서가 일반적으로 경복궁이 나름대로 이제 이 자대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태종대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395년부터 1398년까지는 서울이 수도였어요. 그 다음에 1392년부터 1395년까지는 뭐냐? 개경이 수도였죠? 근데 98년에 이른바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뭐냐면 태조가 쫓겨나요. 원래 주도한 사람은 태종이지만 자기가 좀 미리 왕이 되긴 좀 약간 좀 찝찝하니까 자기 형이었던 정종한테 밀어놓죠. 왕이 되라고. 그래서 정종이 그 당시에 왕이 됩니다. 근데 정종의 경우에는 이 흔히 말하는 조선이란 그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는 서로 칼싸움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아주 그 흉폭한 지역으로 기억에 남아있고 자기가 살던 건 어디냐? 태어나고 살던 건 어디냐면 개성이었거든. 그래서 개성을 돌아가자. 개성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도의 경우는 개성으로 다시 시행돼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시행되냐면 바로 태종 5년까지 시행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의 경우에 그 흔히 말하는 그 한 10여 년 정도는 뭐냐? 개성의 수도였어요. 조선시대의 수도도. 그래서 태종 5년에 바로 이제 서울로 옮겨오는데 옮겨오기 바로 직전에 뭐냐? 직전에 바로 태종의 경우에는 바로
이궁으로서의 창덕궁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옮겨온다는 거죠. 옮겨올 때 어디로 오냐? 경궁은 안 들어가요. 창덕궁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창덕궁이 다시 이제 새로운 이 당시에 표현되는 이궁이지만은 왕이 살고 있는 존재로서의 창덕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종 9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경복궁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경복궁이 전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세조의 경우에는 막 계류장난을 통해서 자기 막 동생 조카 죽이고 막 왕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창덕궁에 좀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창덕궁 갖다 이어를 합니다. 임시로 바꿔서 간다 해서 나중에 짓고 나서 경복궁으로 옮겨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경복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창덕궁 다시 또 옮겨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종대에 들어와서 창덕궁이 완전히 전궁이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자기의 할머니, 작은어머니,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세 명의 과부가 있었어요. 정의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라고 하는 세 명의 과부들이 있었고, 대비입니다. 이게 대비가 있는데, 이 대비가 있는데 대비하고 흔히말하는 식으로 가까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창덕궁 안에서 옆에 있는 지역을 요걸 뭐라고 하냐면 수방궁이라고 그런 당시에 수방궁이 있는데 이 수방궁 갖다가 바로 이제 그걸 갖다가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방궁 자체 터의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창경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과 창경궁의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왼쪽의 창덕궁, 오른쪽의 창경궁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창덕궁에 있으면서 창경궁에 계시는 세 명의 대비들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이 경복궁 같은 경복궁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대신 못 들어가고서 이제 비워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흔히말하는 식으로 명종 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중종 때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창덕궁과 경복궁 자체가 흔히 말하는 왔다 갔다 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창덕궁이 하면서도 경복궁에 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불도 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서 불을 막 탑니다. 하니까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또 창덕궁으로 옮기고, 수리를 다 받아 경복궁으로 옮겨요. 근데 경복궁은 좀 있으면 또 분합니다. 사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창덕궁과 경복궁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어지면서 사실은 경복궁에서 이른바 온전히 있으면서 말 그대로 거기서 전궁을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고 다음성 있잖아요. 다음성에도 황제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황제가 북쪽을 통해서 북쪽 국문을 통해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금성의 경우에는 전궁의 역할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이제 그러다가 1592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그것이 없어지게 경복궁이 완전히 불타오르는 과정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경복궁 불타는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노비들이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한 것도 있습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그림을 그렸던 건데, 조선시대의 경우는 이 경복궁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묘하게 안 나타났던 게, 물론 이제 동골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동골도라는 게 서골도라는 게 있어요. 동골도는 동쪽에 있는 궁궐, 즉 창덕궁, 창경궁을 그린 그림. 그거는 조선 후기에 나옵니다. 순조 때 나오죠.
그래서 그 나오는데 묘하게 북쪽에 있는 궁궐했던 북벌도라고 하는 이 경복궁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여러 19세기에 들어온 이제 그랬던 그림 중에 하나를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궁궐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못하는 이쪽이라는 이쪽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궁궐들이 있죠. 여기다 이제 무너진 것들 다 하나씩 복원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중간 것들을 중심으로 복원을 했잖아. 나머지도 복원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세요? 이쪽에 있는 건물들, 이 사정전, 근정전 앞에 있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경우에도 이쪽도 동궁이라는 세자가 사는 집이라는 동궁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문신들 기구들이 있고 무신들과 문신들의 기관이 있어요. 오일도 총부라든지 또는 뭡니까? 바로 홍문관이라든지 또는 이쪽으로 큰 승정원을 꾸며오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많이 이게 요거를 복원해내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고종대의 재건입니다. 이 고종대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 주선이 임진왜란 터져갖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간 뒤에 다시 서울로 오는 시기는 언제냐? 1598년에 오는 게 아니라 1593년에 와요. 1년 만에 복구를 합니다. 왕 자체가 서울에 오기는. 그리고 이제 계속 서울에서 있는 거죠. 왜냐면 싸움터가 보통 그 당시에는 남쪽, 전라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 싸움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딱 보니까 경복궁이, 창덕궁이든 창경궁이 바로 다 소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황당하지. 어디를 살 것이냐 고민하다 보니까 월산대군의 지금의 덕숭 있는 지역이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여러분 월산대군이 누군지 아세요? 성종의 형이죠. 성종의 형이다 보니까 자기는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의 경우에는 보통 대군이 있으니까 좀 안쓰럽겠지. 그래서 이제 재물도 막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냐? 월산대군이었고요. 월산대군 집이 바로 그 흔히 말하는 덕숭터 있는 무적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덕숭터를 딱 국가에서 몰수하는 거지. 몰수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터를 잡고 그 인근에 있는 집들을 터가지고 제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들을 갖고 어떻게 하시냐 해서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경복궁을 복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경복궁 복구는 상당히 좀 대부분의 경우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경복궁은 다른 궁보다 규모도 크고 정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돈도 많이 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가가 거의 멸망할 정도로 나라가 된 상태에서 백성들의 돈을 갖다가 없는 사람이 끌어모아가지고 궁을 짓는다. 당연히 난리를 치겠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조금만 내려 옮기자. 그래서 창덕궁으로 옮기긴 했던 거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경복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풍수적으로 문제있다. 그래서 전기부터도 수많은 흔히 말하는 불이 나고 했던 것이 여기서 나오는 원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래 경복궁에서 하지 말고 창덕궁으로 운전하자. 창덕궁을 흔히 말하는 여기다가 이제 짓고 창덕궁에 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정각을 꾸미는 과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은 아예 노터치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후부터 나온 것이 창덕궁이 전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경궁하고 경덕궁 등등을 보조궁으로 별궁으로 설정을 해서 이때부터 이현기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복궁은 준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궁의 경우가 5대 궁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5대공이 다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 정기는 말 그대로 보면 경복궁이 있었던 시기고, 경복궁하고 창덕궁하고 그 다음에 기껏해 창경궁 정도가 있었던 3개 정도 궁이 있었던 거고, 후기에는 창덕궁하고 창경궁,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그 다음에 고조궁의 덕수궁, 덕수궁 자체 경덕궁이라는 경궁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재건이 됐던 시기는 고종대에 와서 이제 재건이 됩니다. 그때부터 1865년부터 재건이 되고, 이 재건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종이 앞장서서 했던 것이 아니고 고종의 친아버지였던 이항이 집권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경복궁을 제대로 지어야지만 왕권의 위험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고종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알다시피 세조정권 기 막판에 와서 이항이 집권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해서 지었어요. 무리가 됐죠. 그 당시의 경제 상황, 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원납전이라는 돈을 받고 스스로 원해서 돈을 바친다는 개념으로 요즘 말하는 기부금 비슷하게 해서 원해서 받았는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원납전이라 하면서도 강제로 이렇게 판매하고 궁서에 성문을 왔다 갔다 했거나 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서 그나마 그걸 가지고서 경복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경복궁의 경우에는 바로 이 당시에 다른 시대의 어떤 공부보다 더 큰 거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경우고, 그래서 궁궐의 규모가 7,225칸 해당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경복궁이 상당히 컸던 방식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이제 만든 여기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나와 있는 전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저희가 광화문 있고, 저희가 hun내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근정문, 그 다음에 근정전, 사정문, 사정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사진 보면 없죠, 아무것도. 이쪽도 없죠. 이쪽도 없지. 이쪽도 없죠, 건물 자체가.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요거를 이제 복원했는 얘기예요. 이 복원하다 보면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복원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정기에 나와 있는 경복궁이 흔히 말하는 그림이나 이런 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되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조선 후기 특히 고종대 만들었던 저희 경복궁의 경우는 설계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설계 남아 있기 때문에 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할 경우에 여러분 7,225칸의 거대한 건물을 설정해보세요. 얼마나 크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향후 20년, 30년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복구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종대의 경우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종대의 이른바 경복궁의 순환입니다. 경복궁은 원래 1868년에 완전히 지어서 경복궁으로 옮겨가요. 근데 이제 아마 이 고종 10년에 이른바 이때부터 여러 차례 불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것은 조대비가 기거하는 이 자경전 중심으로 불이 나왔고 400편이 소출이 되고 1년 반 후에 다시 복구되어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뭐냐면 교태전 재형전으로 해서 830칸이 소실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왕자처는 그걸 피해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그 가사가 창덕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거기다가 불행한 일이 나게 됩니다. 이 1895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비가 죽습니다. 일본인한테. 그게 경복궁에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 당시에 뭡니까? 바로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가요. 러시아 우상함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약간 외국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미국 대사로 대통령이 도망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되는데, 글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신정왕후가 있던 자경전, 그 다음에 교태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불이 왜 났느냐. 사실은 담배 때문에 났다는 일이 있습니다. 아, 진짜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에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가 그 당시에 그쪽 지역으로 담배를 가지고 해서 이 불이 나왔고 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확한 증거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납니다. 1910년에 국권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궁안에 있는 여러 건물들을 무너뜨립니다. 4천여 건을 무너뜨려갖고 개인, 민간한테 바로 팔아먹어요. 팔아먹습니다. 그걸 왜 파서 뭐 하느냐. 쪼아서 사갖고 자기 집을 꾸미는데 쓴다는 얘기지. 그런 식의 경우, 특히나 1917년에 이 창덕궁에서 대규모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른바 경북궁에 여러 장박들, 교태전, 강령전, 경성전, 연성전 등등의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해가지고 창덕궁에 때려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일제 입장에서 때는 경복궁을 그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지.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많은 데서는 다 알잖아요. 제일 중요했던 전국이었던 경복궁을 무너뜨리고 창덕궁에 사이드에 있는 공자체를 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남산이나 해역산의 경우에 뭡니까? 마주받고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흔히 말하는 식으로 여기 있던 어딥니까? 서울시청 옆에 있던 황구단을 무너뜨려오다가 호텔 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념비적인 건물이 있던 지역을 다 망가뜨리는 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바로 이제 이 창덕궁의 경우는 사이드에서 정궁이 아니다고 사이드니까 바로 그 지역으로 옮기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나마 남은 경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전이라고 하는 이른바 외전에 해당되는 사정전, 근정전과 같은 그런 건물들 여러 개와 남아있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방될 때까지 손을 못했어요. 사실은 1980년대까지. 그래서 90년에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90년대부터 이제 말 그대로 재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1995년에 이제 바로 조선 총독부가 무너지고 거기 자리에 이제 흔히 말하는 건물을 지으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의 경우가 바로 중앙청의 전신이 조선 총독부였어요. 이 당시에 경복궁에 바로 앞에 중앙청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뒤에 건물도 못하고 여기 이제 그 청와대를 만들었던 것도 그런 개념에 설정한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폭발을 했죠. 폭발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 당시에도 폭파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경복궁이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새롭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경복궁에 대한 구조 및 건물을 주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경복궁의 구조의 경우는 이제 중고전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에 나와 있는 형태를 이상을 합니다. 중고대에 나와 있는 것. 근데 그 나와 있을 때의 경우에 고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오문이라는 것과 삼조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5개의 문, 3개의 마당이라고 하는 삼조라는 것인데 이 고문의 경우에는 이 오문에 보면 고문,
고문, 한자가 틀리죠. 치문, 음문, 노문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성루 위에다가 큰 북을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북을 치고 건너서 저쪽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 또 북이 치고 해서 이제 적군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요거는 후대에 왔을 때 고대부터 중세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표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문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반면에 이제 삼조라는 자체는 형태가 유대어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삼조의 경우에도 외조, 그다음에 내조, 중조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궁이라는 것은 원래가 왕에 대한 거주지인 동시에 왕의 집무실이에요. 왕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의 집무실과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을 맞춰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이제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외조, 치조, 연조로 돼 있고 이걸 갖다가 외조, 내조, 그 다음에 중조로 설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전, 그 다음에 외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전의 경우에는 정치를 시행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근정전과 사정전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전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왕이 개인적인 측면을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왕의 공간이었던 강령전, 왕비의 친전이었던 독태전, 여러 같은 강력한 독태전을 중심으로 후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대신에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왕궁이 형성됐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호위 무관들이나 호위 문신들이 이루는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조, 예조, 형조, 병조와 같은 육조라든지 의정부와 같은 기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화문 나와서 육조거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좌우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왕이 가깝게 지내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문을 받는 홍문관이라든지 예문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관청, 그 다음에 자신의 기본적으로 이 개인적인 사설 뭐라고 합니까? 비서실이라고 볼 수 있는 승정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거기에 호위 무관을 하는 병조라든지 병조는 없죠. 이제 삼군부라든지 이런 식의 경우에 호위 무관 자체가 바로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짜있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 내전과 외전의 차이점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전의 경우에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기 이제 외곽의 경우에는 관리들이 머무는 곳이고 안쪽에는 뭡니까? 안쪽에는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주방이라든지 생가방이라든지 또는 왕의 옷을 담당하는 상의원이라든지 또는 내임원이라는 그런 식의 이 업무에 관련되는 그런 관청들이 몰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가 내조일 거고 외조는 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세종대까지는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성종대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 특히 이제 태종의 경우에는 바로 이 경회루가 이제 그 당시 없었거든. 경회를 지어서 이제 군신 간에 서로 술 마시고 노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면 흔히 말하는 사신이 왔을 때 접대를 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경우고 친전투편의 아미산이라는 자체는 아미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걸 본따 갖고 조금 후원에다가 아미산 형태를 좀 본따 갖고 만든 것이 아미산이라는 동산을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종대의 경우에는 여러분 집현전을 두고 그 다음에 간인의 흥경과 등등과 같은 여러 정각들을 지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학문을 이제 융성하게 하고자 하는 포교하는 그런 장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이 궁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궁궐의 경우에는 문에다가 화라는 이름을 집어넣게 되죠. 성문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광화문, 홍대문 이와 같은 식으로 듣게 되는데 이 큰 정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광화문이라고 하고 있고 창덕궁의 경우는 도남문, 창경궁의 경우 호화문 같은 화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화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뭐냐, 왕의 덕이 온 나라에 비친다 라는 뜻으로 해서 화를 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덕수궁에는 왜 대한문이냐, 대화문이 아니고 대한문의 경우는 1906년에 지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제에 대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왕조 연방이 졌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제후국의 모습, 황제국의 모습을 따서 대한민국을 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옛날에 유교적 개념에서 화를 쓴 게 아니고 황제국의 개념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번영을 위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가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정문 앞에 여러분 지금 이제 도로가 돼 있지, 지금 도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민들이 와서, 국민들이 와서 이제 복합상소를 올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신하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도기자 딱 놓고 도끼를 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정당한 우리의 주장을 받아달라. 그 사람이 이 도끼를 하나 찌어 죽여라. 협박 공갈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복합상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 궁의 경우에는 담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구중궁궐 할 때 이 중자, 여기에 나오는 중이라는 것은 거듭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9겹이 나와 있는 궁궐이다. 그래서 궁궐의 경우에는 담이 9개다 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옛날 썼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 남문부터 저쪽에 북쪽에 있는 끝, 북문 있잖아요. 북문까지는 9개 정도의 담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칭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상당히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담이 많다는 걸 상징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중궁궐이라는 자체는 보통 이제 담이 많은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담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깥으로 외적 침입을 막는 거예요. 그것도 목적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으로부터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궁궐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 그거 쪼르르 와서 있는 사람 있잖아.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인터넷에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절대 못하게 있어요. 그래서 왕궁의 일은 왕궁에서 처리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거를 밖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흔히 말하는 엄중죄를 처리해서 죽여버리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의 경우에는 경복궁에는 238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이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창경궁은 합쳐서 224개다. 242개다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궁의 문이 많아서 이것은 이제 설정할 때 나오는 거고, 자, 또 하나의 경우는 전당합각이라고 하는 재헌누정이라고 하는 그 구성이 있습니다. 전과 당과 합과 각과 재와 헌과 누와 정이 있다는 얘기죠. 8가지. 그 전은 말 그대로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그래서 왕이나 왕비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 흔히 말하는 대비되게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가의 친가라는 개념이 설정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사형에서 어떤 국가적인 일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요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갖다가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근정전, 사정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공식 업무할 때의 경우고, 이제
그 다음에 강령전, 연생전, 정성전, 그 다음에 교태전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왕과 왕비의 개인적인 친소, 친전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17개의 전이 있다는데 다 전 자체가 확실하게 이름만 나와 있지 어디 위치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의 경우에는 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걸 갖다가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그 다음에 세자 또는 후궁 또는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을 갖다가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자 공주의 경우에는 세자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하면 바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2살, 13살 되면 이제 왕자 공주가 혼인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혼인을 해서 나가더라도 어린 나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개인적으로 입하고 그러면 들어와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런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세자의 공식적인 직무소의 경우는 개조당, 중의당과 같은 것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궁들의 경우에는 빈 귀인 등 4명의 일정 지위 이상 오는 사람에 한해서 당을 줍니다. 합각의 경우에 이하이기에 합은 이 부속된 건물이지만 독립된 건물로 이루어지는 경우고 각은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합각의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품계를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국의 경우에는 보통 합해야 할 때는 1품간 이상, 각의 경우는 2품 이상.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 전당, 합각, 제한, 무정이고, 누구라든지 환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그보다 더 규격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권례각사라는 것을 얘기했죠. 여러분 나옵니다만, 권례각사는 바로 궁궐에 대한 관청을 얘기한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권내각사가 있고 권외각사가 있다. 그래서 권외각사의 경우에는 의정부, 의금부, 그 다음에 충원부 등등과 같은 육조권에 나와 있는 그 관청을 권외각사라고 하고, 궁궐내에 있는 각사의 경우는 권내각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내각사의 경우는 왕자체나 왕신혼부를 이제 그 간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정원, 그리고 집현전, 귀장갑. 집현전은 세력도 없어졌으니 그 세력도 없어졌으니까. 그다음에 귀장갑, 홍문관 이런 등등의 명칭을 갖고 있는 요 문안직이죠. 문신들이 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정관, 오의도청구, 세자 유기선들과 같은 무관들이 같이 겹쳐서 사용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권례각사와 권외각사가 서로 틀리고, 권례각사의 경우는 여기서 궁궐내에서 관청이 있다. 그러면 관청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 외전에 있다는 얘기죠. 외전에. 즉 근정전과 사정전 그 공간 있잖아. 공간 좌우에 있다는 얘기예요. 좌우에. 그 이후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금내죠. 금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금지 지역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동궁도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동궁도 친전내에 안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동궁도 바로 이제 그 친전에 있는 지역의 경우는 바로 왕과 왕비, 후궁의 채소만 있지, 동궁도 떼서 따로 나옵니다. 신하들과 똑같은 식으로 어딥니까? 바로 오른쪽에. 동쪽에는 궁궐의 동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궁궐의 규모를 볼 때는 앞서 좀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얘기할 거 없고, 다만 뭐냐면 정각등이 800여 칸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여 개의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800개의 건물이고, 그 다음에 칸의 경우는 보통 7225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후원에 있는 정각을 합치면 7,482칸으로 설정이 되죠. 7,500칸 정도가 경복궁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둥과 기둥 사이를 나타내는 거죠. 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보면 규모에 따라서 큰 기둥이 있을 때는 거리가 500m인데도 한 칸밖에 안 돼요. 좁은 데는 2m만 돼도 한 칸이 되는 경우고,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궁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복궁은 그 다음에 내전과 내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전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근정전, 그 다음에 사정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근정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것은 이 왕 자체가 신하하고 백성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신하 백성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비들을 와서 만나는 건 아니지.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얼마나 만나냐? 그건 못 만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고, 국가의 공식적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에 만나는 장소가 근정전입니다. 그래서 근정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근정전이 있죠. 근정전의 경우에는 근정전 안쪽에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근정전 안쪽에 보면은 어저가 있어요. 어저가. 이 왕이 올라가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올라가서 왕에 앉는 자리, 왕의 자리에서 이 어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왕실을 제가 왕이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해달이 있고, 자 여기 해와 달이 있고 5개의 봉우리가 있죠. 이걸 오왕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경물이 있고 거기에 왕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신하들은 좌쪽과 오른쪽과 왼쪽에 나누어서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거나 하는 방식을 나오고,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해서 한 3명 정도씩 앉았는데 실제로 3명이 아니라 줄로 쓰니까 수십 명이 앉아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신하들이 조언을 받거나 정령을 담보하는 정전입니다. 이런 식의 뭐 국가적 행사나 그다음에 사신을 맞이할 때의 경우는 경복궁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이 정궁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선 후기의 경우에도 경복궁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사신을 맞을 때는. 사신의 경우는 일본 사신을 얘기하니까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또 하나의 경우는 경복궁의 중요한 것 자체가 왕의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즉위식을 거행할 때는 왕이 근정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정전 아니라 근정문 전 바로 앞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자 이렇게 이게 바뀌었네. 여기 이제 이거의 경우가 여기 아까 근정전이에요. 근정전.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이 왕이 앉아 있는 탁자를 마련해갖고 왕이 앉아 있고서 즉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조선시대 왕이 즉위할 때의 경우는 선왕이 죽은 상태에 즉위하잖아요. 그럼 선왕이 누굽니까? 죽은 아버지잖아.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보다 죽은 아버지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왕의 경우에 정치를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근정전이라고. 거기는 못 들어가죠. 바깥에 나와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즉위식을 거행을 할 때의 경우에 왕이 안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뭘 해라. 그럴 때 왕이 일어나고 악을 쓰겠어요? 악을 쓰지 않죠. 다음에는 모모선 하도록 해라. 그런 옆에 있는 신하가 알아듣고 밖에다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인간 마이크였던 사람이 따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해라라고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4번 절하는 거 있잖아요. 사배라고 하면은 저쪽에 다 사배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는 인간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좋은 건 그게 못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옛날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기서 왕이 뭐라고 떠들잖아. 그러면 그거가 들릴까? 하나 안 들리죠. 거기 안 되는 사람도 안 들리지 않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꼭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신하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잘해라, 그럼 잘하고, 그 다음에 국궁하고. 무슨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관이 나와 있고, 이 건물 자체는 당연히 뭡니까? 가운데가 근정전이 있고, 옆에는 뭐 있어요? 바로 이제 권력 역사가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근정전의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1395년에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다 부숴버렸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었던 1565년에 경복궁이 중건이 됐지만 이 중건도 그냥 그대로 중건인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중건된 뒤에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회사들 갖다가 고쳐갖고 이 2000년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완료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 할 때의 경우는 가장 중심이 됐던 경우가 모델이 있다, 모델이 뭘 보고 있냐. 창덕궁을 보고 있어요. 창덕궁에 있는 정전. 창덕궁에 인정전이라고 하는 정전이 있고요. 정전을 보고서 그거를 본 다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증이 문제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엄격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로 설정이 되는가 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 사정전이 나왔는데 사정전의 경우에는 평상시 왕의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나와 있는 그 근정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에만 사람들이 왕이 나와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에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하는 경우는 보통 사정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보면 여러분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잖아요. 왕이 어려가지고 수렴 청정할 때도 바로 사정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정전은 왕의 집무실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태조 때에는 흔히 말하는 사정전이 안 보여요. 사정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침전이었던 강릉전도 강릉전만 보입니다. 교태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태종 말년이라든지 태종 하반기라든지 세종 초반기에만 만들어진 걸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이거를 보면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 경복궁에 나와 있는 이 사정전하고 그 다음에 이 정전하고 이사를 보면 상당히 규모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방식이 나오는 거고 이 대신에 사정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뭡니까? 옆에 뭐가 없죠? 사정전하고 근정전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규모도 작다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풍계석이 나와 있는 거하고 풍계석이 여기는 없어요. 무슨 지 알겠어요? 이 사정전과 근정전에 있는 풍계석을 놔둔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자체가 문무백관이 쭉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관련돼 서 있고 사이드에는 바로 무관들이 온갖 무관 다 서 있고 칼리고 창도 다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요 근정전 바깥에는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싹 서 있어요. 그게 행사입니다. 조화를 지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여기서 사정전의 경우는 없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 방식을 나오게 됩니다. 자, 사정전의 경우에는 처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태종대 말년이나 세종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창덕궁에는 이제 문제나 바로 이제 창덕궁이나 창경궁의 편전의 경우는
정전에 옆에 쌓여져 있어요. 정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창덕궁의 경우는 정궁이 아니에요. 정궁이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부터만 사이드로 들어왔고 꺼부고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령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령전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처음에 태조가 넘어올 때, 개성에서 서울로 넘어올 때 제일 먼저 만들어서 입주한 데가 바로 강령전이다. 자기가 자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인데, 다만 교태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른바 강령전의 동쪽 온도에서는 태조가 방을 잡았고, 그 다음에 부인이었던 강씨는 강령전의 서쪽 온도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성정을 했고, 이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강령전에서 이 사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다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래가 부인의 처소하고 남자의 처소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를 하거나 개인주택을 할 때는 남녀와 같이 붙어갖고 살고 있고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는 개념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남과 여가 따로 붙어서 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이 왕이라는 존재가 같은 공간에 부인과 형제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대 하나 푸는 데 와서 강령전지에다가 왕비 전용 건물이었던 교체전을 설치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강령전이 여기 설치되어 있고, 이 강령전의 경우에는 교체전보다 좀 큽니다. 좀 커요. 여기 3개 있고 옆에 좀 조그맣게 나 있죠?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왕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교체전 뒤에다가는 이제 후궁들의 전각을 바로 만드는 겁니다. 후궁들 전각은 뒤쪽과 오른쪽 해당되는 고정에 쳤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딘지 잘 모를 겁니다. 자, 그 대신 아까 얘기한 동궁의 경우에는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정한 그쪽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강령전 자체의 원래 뜻은 성경의 홍범에 나오는 강령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서 황극을 세운다라는 뜻을 했을 때 황극을 세운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닦으면서 황극을 세울 때는 식욕, 색욕, 권력욕들 모든 것들을 잠재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정치를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편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래 왕의 친전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거든요. 크면서 나온 것이 우물정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물정자 형태의 경우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8개가 공간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개 방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왕이 가운데에 점하는 요 정자 가운데에서 황극을 하게 하는 방에는 잠을 잡니다. 후궁처소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왕비 수술을 할 때는 바로 본인이 왕비를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고 후궁을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 본인 자체가 그 후궁 집에 가서 또는 왕비 집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측면과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의 측면은 틀려요. 자, 교태전은 말 그대로 왕비의 친전입니다. 교태라는 것은 서로 태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이 태한자 자체는 주역에서 나오는 괴 중에서 태 중에 천지교태라는 용어에서 따온 겁니다. 천지가 교태한다. 천지가 교태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천지교태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지교태에 따르면 하늘은 원래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태를 할 때의 경우에는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고 바닥에 있고 땅이 위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천지교태 할 때는 땅과 하늘이 위치가 틀리는
위치가 틀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편지교태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볼 때 보면 그래요. 광명전이라는 그 북쪽에 보통 왕의 그 위치할 때는 신하들이 다 남쪽에 있고 또는 동쪽 서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은 어디 있는 겁니까? 북쪽에 있는 게 어디예요? 북쪽에 있다. 북쪽에서 있고 북쪽 가운데 있는 것이 왕의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볼 때 보면 강릉전이 앞에 있고 그 뒤가 교태전에 돼 있죠. 무슨 이야기 있어요? 왜 하필이면 교태전이 뒤쪽에 있느냐라는 거. 그럴 때 바로 이제 교태라고 하는 주역의 원칙에 따라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흔히 말하는 아래에 있는 그 형태가 아니라 반대 측면으로 하늘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위에 있는 형태를 따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태전 이 나온 것이 이 천지교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자, 교태전 지층에 이제 후궁이 등장합니다. 원래가 중국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최소한도로 우리나라의 왕의 제후의 경우는 뭐냐? 바로 천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배필의 숫자가 최소한도로 120명을 준다고 합니다. 자기의 정식 부인이었던 황후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부인, 빈, 세부, 여러 등 같은 사람을 120명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120명 주느냐? 실제로 중국에서 후궁 자체를 따지면은 심한 경우에는 1000명, 3000명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왕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야지 흔히 말하는 보통 한 4, 5명, 많아야 7, 8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후궁 자체가. 그리고 뭐 하나밖에 없고 하나 받는 사람도 있어요. 후궁 자체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후궁 자체와 합방을 하지 않고 보통 단둘이서 이제 합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왕비의 장소가 보통 교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정도로 아마 경복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한영주 성북 분단박물관장님께 박수 한번